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어느덧 2015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올해의 판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판결이라는 그 코너를 한겨레 20일에서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한때 심사위원을 하셨던 우리 초창기 멤버. 제가 초창기 멤버. 1회하고 2회 정도까지 했습니다. 한때 심사위원이었던 금태섭 변호사님께서 올해는 심사위원이 아니신데 본인 마음대로 좋은 판결, 아쉬운 판결, 나쁜 판결을 꼽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좋은 판결로 간통죄 위헌 판결을 꼽아 주셨어요. 예. 왜죠? 더 의미 있는 판결도 많은데 이게 다 제일 관심이 있는 거고, 이게 정말 수십 년간 한 거고, 사실은 당연히 진작에 없어져야 될 그런 규정이긴 하지만 정말 그 땀과 피가 섞여 있는 역사와 전통이 요구한 거고, 이건 기념할 만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헌재에서 여러 번 아슬아슬하게 합헌 판결이 나다가 결국 위헌이 났죠. 다섯 번째 만에 난 다섯 거죠. 번째 만에 난 네. 거예요. 네 번째 때는 5대 4였나요? 헌재 재판관이 9명인가요? 아니잖아요. 9명이었죠. 예. 5대 4로. 언제 어떻게 위헌 선고 났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올 2월 26일이었네요. 형법 241조 간통죄. 간통 행위를 한 자는 징역 2년 이하인가요? 예, 2년 이하. 예, 네, 2년 2년 이하. 이하에 벌금이 없어요. 네, 징역에 처한다라는. 세네요. 세죠. 벌금이. 한때는 무조건 구속이에요. 네. 아, 국민의 법감정과 굉장히 일치하는, 누구나 아는 간통하면 구속된다. 그러니까 별 저항도 없고. 이번에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죠. 압도적이네요. 7대2면. 위헌. 펀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위헌 결정이 났죠. 정신을 차리세요. 네. 어쨌든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이나 생활의 영역이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을 과도하게 침입한다라는 취지였죠. 더 궁금한 건 그 2가 궁금하네요. 2 합헌 의견. 간통은 가족 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건 사회 전반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합헌으로 해야 된다. 이 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만여 명에 10만여 명. 달한다고. 예, 네. 엄청나네요. 많네요. 예. 간통죄 수사 많이 해보셨죠? 그건 뭐 어느 검사라도 뭐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나 봐요. 그렇죠. 뭐 농담으로 우리가 사건 인지 많이 못하면 여간을 하나 쳐가지고 고소를 받자 막 그런 농담을 하고 했는데 정말 흔한 사건이었죠. 아, 간통도 인지 수사가 안 되죠. 근데 인지한 다음에 고소받으면 이론상 되긴 됩니다. 근데 친고죄를 그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 간통을 고소하려면 이혼 소송을 접수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 이혼 소송 판결이 늦게 날 수는 있는데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통을 그 이제 적발하는 모습을 현실 세계에서 보면 이 삼촌이나 이런 사람 다 동원하고 있다가 숙박업소 같은 데 들어가면 파출소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간통하고 있다. 그럼 현행범이니까 경찰이 와서 현장을 덮쳐줍니다. 그럼 거기서 사진을 찍고 현행범 체포를 해서 경찰서에 데려다 놓으면 그 사이에 가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와서 고소장 쓰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구속되고. 예. 근데 어쨌든 간통죄가 위헌이 났지만 이걸 지금 우회적으로 형사처벌하려는 시도들이 간혹 보도가 되더라고요. 주거 침입으로 처벌이 되더라고요. 예. 이게 왜 주거 침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그 집에 끌어들이는 거를 가장에 말하자면 주거권을 침입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거침입죄 그 법익을 이제 가장의 주거권이라고는 안 보고 그냥 가족 구성원의 주거의 평온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더라고요. 최근까지도. 유죄가 났는데 이건 좀 전 개인적으로는 좀 틀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거 침입죄가 이 경우에 만약에 성립한다면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 가정이지만 밤에 남편이 자기 술 마시던 친구를 부인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데리고 이것도 오면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그렇죠. 행위잖아요. 이거 논리를 그냥 끝까지 하면 가족 전체의 동의가 없으면 주거침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마 아빠가 여행 갔다고 그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는 전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 모든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오려고 하는데 동의를 다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물론 집에 들어와서 그 불륜하는 건 대단히 나쁜 거지만 주거 침입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 이렇게 문 몰래 따거나 뭐 이런 담 넘어 들어오거나 이거를 처벌하고자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불륜을 처벌하는 거는 법에 만든 취지에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거 생각합니다. 마치 폭력 집회를 일반 교통 방해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예. 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아는 놀라운 능력.
근데 간통죄 폐지가 여성계에서 마냥 환영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많이 바람을 피고 네. 인류 역사상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여자들이 어쨌든 간통죄로 고소를 해서 뭐 처벌이라고 해요. 징계 약간 뭐 이런 취지가 약간 있었는데 갑의 위치를 정하게 되는. 네네. 평범한 남자들은 네. 바람 피다 걸리면 빌잖아요. 네. 그럼 큰 문제가 없는데 네. 바람 큰 피면서 문제 없나요? 빌면 되나요? 바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빌면서 하여튼 바람을 피고 나서 이제 조강지처를 쫓아내는 케이스들이 많은 거죠. 근데 적반하장. 옛날에는 쫓겨나면 여성들이 그때만 해도 사회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무기를 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 구속된 상태에서 뭐 재산도 어느 정도 받고 이혼을 하더라도 이 뭐 양육권도 양보를 받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간통죄가. 근데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민법 개정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도 뭐 이혼을 하면서 재산의 반을 받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실 간통죄로 처벌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이 복수심의 충족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많아진 거죠. 근데 여성계에서는 이런 재산 분할 부분에 있어서 여성에게 좀 더 줘야 된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더 상대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줘야 된다. 유책 배우자. 그죠, 유축 네. 배우자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근데 보완을 현장에서 해놓지 않았다는 현장에서 거예요. 보면 네. 여성이 바람 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양쪽이 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그 약점이 잡히면 거의 또 쫓겨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여성이 바람 피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당 부분을 받거든요. 남성이 바람 핀 경우만 상정해서 이거를 바람 핀 쪽은 재산을 못 갖게 하자 그러면 또 부당한 경우가 생깁니다. 어쨌든 지금 그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민사적으로 이게 다 네. 민사잖아요. 재산 민사적으로 나누고 해야죠. 위자료. 예, 예. 민사적으로 충분히 어떤 그 유책 배우자가 예. 어느 정도 분리하게끔 다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불리하게 돼 있죠. 불리하게 돼 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간통을 처벌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간통죄 폐지하는 게 대단히 비도덕적인 것처럼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라고 가정의 성화나 이런 거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나라가 관여해가지고 간통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보니까 타이거 우즈 예. 이런 친구들은 보니까 친구? 친구 우즈가? 네, 그때 바람 펴서 이혼했잖아요. 예, 그때 그때 아내가 골프채로 타이거 우즈를 두들겨 팬 걸로 알려져 있죠. 1조가 넘는 돈을 줬더라고요. 그건 타이거 우즈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 뭐 이런 게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그 여성이 직장에 안 다니고 집에서 살림만 했을 경우에도 30% 이상은 받고 같이 재산 형성에 따라서 50% 가까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민사상 이혼 소송하고 네. 예, 그 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바람핀 그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에도 그걸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예.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는 거는 미국에서는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파렴치 범칙. 양육비 그렇죠. 안 주고 버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를 강화해야 돼요. 그거를. 미국은 그 변호사 이제 그 선서할 때 그 질문이 있어요. 양육비 밀린 적 있냐? 그거 하면 못 해.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안 내면 그걸 강제할 무슨 수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과 다른 몇 가지 그 수단이 있는데 조건 추심하듯이.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민사 판결의 집행력이 약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나쁜 판결, 올해 나쁜 판결로 통진당 해상과 원세훈 파기환송 사건을 금 변호사님이 꼽아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쟁점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2심 말고 대법원에서 파기한 그 판결을 말씀하시는 건데 대법원에서 파기할 때 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증거를 취사 선택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내놨는데 그 판단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쟁점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당시 쟁점이 됐던 거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두 개의 혐의가 있었는데 1심에서는 선거법은 무죄, 그 국가정보원법은 유죄가 났고요. 2심에서는 둘 다 유죄가 났는데 둘의 결정적 차이는 증거량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제 기억에 한 10만여 건 정도를 인정했고 트위터 2심에서는 한 27만여 건을 인정했는데 아니다 37만여 건 하여튼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증거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1심과 2심의 그 나뉜 차이가 뭐냐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에는 이 저장이 안 돼요. 네. 일을 하다가 우리도 뭐 중간에 일을 멈출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자기 네이버 이메일에 들어가서 내게 쓴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지금 했다. 여기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네. 내게 쓴 메일로 보내고 나중에 일을 할 땐 다시 네이버에 접속해서 그 메일함을 열어가지고 업무를 이어가는 그걸 일종의 자기 하드 드라이브로 쓴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어떤 첨부 문서를 검찰이 굉장히 우연찮게 입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수사에 굉장히 큰 전기가 됐는데 자체 압수수색이 힘들어서 막혀있던 부분들이 거기서 다 뚫린 거죠. 거기 보면 심리전단 직원들의 아이디 그리고 매일 지시받았던 그 이런 요지로 심리전을 해라라는 지시 논지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쫙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황춘하 씨 이메일 계정에 들어갔더니 황춘하 씨가 황춘하한테 보낸 이메일에 첨부 파일로 붙어있던 문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건 황춘하가 쓴 문서다. 이 첨부 파일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 황춘하 씨는 법정에 나와서 이 이메일은 내가 썼는데 이 첨부 파일은 나는 영문을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첨부 파일은 누가 썼느냐. 네, 누가 썼느냐. 네. 뭐 영문을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본인이 인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규정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그 다른 규정의 적용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려운 얘기로 전문 법칙인데 네. 이 첨부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려면 황춘하 씨가 내가 썼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외적으로 황춘하 씨가 부인해도 이건 황춘하가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예외 조항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인해도 이거는 당사자가 쓴 걸로 본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네, 업무 일지, 뭐 장부,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쟁점은 그 첨부 파일이 업무 일지냐 아니냐. 1심은 업무 일지가 아니다. 왜냐 거기 보면 사적인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근데 2심은 사적인 내용은 사소한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황춘하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직무상 한 네. 거다. 네. 직무상. 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1월 1일 어디서 이랬고 1월 2일 어디서 이랬고 이게 있는데 이게 황춘하의 당시 핸드폰 기지국 이동 루트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렇죠. 황춘하가 네. 쓴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2심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대법은 대법은 1심 판단을 을 따른 거죠. 따른 거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중앙일보의 그 권석천 논설위원이 되게 칼럼을 잘 썼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 중간중간 사적인 의견을 집어넣기만 하면 그렇죠. 전부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는 거예요.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이런 판결을 대법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글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었죠.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올해 나쁜 판결로 네, 꼽힌 것 그거죠.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대법은 이게 유죄다 무죄다 판단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예. 그게 또 되게 비겁하다는 비판을 네. 많이 받았어요. 보통 대법원이 그렇게 할 때 유무죄 의견을 좀 내죠. 유죄일 때는 다시 파기환송을 보통 하죠. 왜냐면 몇 년인지 또 정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 빼고 무죄다고 할 때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죄다 해주는데 이거 빼고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하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헤매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일각에서는 상고법원을 앞두고 대법원의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을 앞두고 정권의 심기를 최대한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재판을 한 거 아니냐. 유죄 확정을 할 수는 없고 무죄로 다 깨버리자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일부 증거의 채택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버리고 고등법원에 다시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통진당 해산 나오면 됩니다. 끝났어. 야, 뭐 없나요? 더 할 거? 통진당 해산 판결도 지금 나쁜 판결을 꼽아주셨는데 왜 나쁜 판결을 꼽아주셨나요? 아니 일단 정당에 관한 문제는 그러니까 그 통진당을 구성했던 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그때 보면 녹취한 내용 중에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도 많은데 그 외에 이제 이 정당 자체를 법의 힘으로 해산시키는 거는 정말 세계 각국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거든요. 정말 비상하게 법이 개입해서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위태롭다 안보가 이 정도가 되어야만 하지 안 그러면 선거에서 심판하면 충분한데 그걸 법이 개입하게 만든 거죠. 주로 외국에서는 어떤 경우에 당이 해산이 돼요? 나치당 같은 거. 독일에서 나치라는 것은 굉장한 우리가 생각하는 나치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 당이 이제 그 해산할 때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이때 가장 이제 법리적으로 기자들이 문제 삼았던 대목은 내란 행위. 결국 내란 음모는 무죄가 나고 선동은 유죄가 났잖아요. 어쨌든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긴 했는데 그 내란을 한 그 인정된 주체가 A라고 치고 이 B가 통진당이라고 치면 네. A와 B가 이 꼴이냐 그렇죠. 혹은 네. A가 B의 주도 세력이냐 이 부분이 입증되는 건 별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입증이 굉장히 허술해요. 헌재 판결문에. 헌재 판결문이 굉장히 허술하고 그 입증의 그 수준이라는 것이 거의 형사적 재판 수준에서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 정당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논리 구성이 허술하게 돼 있죠. 어쨌거나 이제 그 정당을 해산하면 거기 국회의원들도 다 직을 잃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그런 정당도 못 만드는 것이고 뭐 그런데 안보에 관한 것이라면 오히려 이게 국민들의 뜻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이게 평가를 받게 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게 하고 가장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인데 안 그러고 과연 법이 개입해서 할 만큼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이냐. 그렇죠. 예. 네. 그럼 지금 그 뒤에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통진당 의원들이나 그 당시 그 되게 또 막 복잡한데 통진당 의원들은 지금 전부 국회의원직을 잃었고 지방의원들의 직을 놓고 지금 대법원과 헌재가 한판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개가 되게 어쨌든 이 통진당 해상 사건 관련된 분들이 또 승승장구하면서 네. 이 사건의 헌재 판결에 약간 정치적 의도가 더 사후적으로 더 약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있죠. 박근혜 정부의 그 통진당 사건은 말하자면 MB 정부 때 PD 수첩 사건이나 뭐 이런 네. 식으로 정권의 상징 같은. 예, 사회적인 분위기를 끌어가고 그다음에 또 거기 개입했던 관여했던 검사들이 출세하기도 하고 참 보기 안 좋은 장면이죠. 세 번째로 아쉬운 판결. 아쉬운 판결로 상계이 지국장 가또 지국장이죠. 1심 무죄 판결을 꼽아주셨는데 이거 뭐 좋은 판결 아닌가요? 이게 결과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죄까지 못할 거다. 일단 저 산케이 신문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서 명예훼손 할 수 없지만 별로 그렇게 랄랄한 데죠. 좀 그런 데다가 내용도 이게 무슨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좀 건강하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사생활을 어떻게 의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고 그게 그때 세월호 7시간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동안 그러니까 정윤회 씨를 만나고 있었다라고 보도한 거죠. 먼저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의 칼럼이 있죠. 그때 이제 뭐 7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뭐라고 썼더라 뭐 하여튼 우연찮게 이때 그 정윤회 씨가 이혼했다. 또 이혼을 하면서 결혼 중에 있었던 데 대해서는 비밀을 지킨다는 서약을 했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산케이 가또 기자가 받아가지고 좀 더 안 좋은 내용으로 쓴 그런 건데 어쨌거나 그런 측면이 사생활에 관한 측면이 있고 또 대통령에 대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무죄가 나온 것은 대단히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유죄 났으면 국제적인 창피일 뻔했는데 저게 무죄가 된 건 다행인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예전에 그 PD 수첩 사건 때도 보면 이제 그때는 논리가 PD 수첩에서 이 광우병 우려가 있다. 미국산 소고기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그 농림수산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쇠고기 협상을 잘 못한 거다. 그걸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 뭐 인간 광우병에 걸렸다는 미국의 환자가 그걸 다 밝힌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러나 명예훼손은 안 된다 이렇게 갔거든요.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참 실망스러웠던 게 어떤 정책을 비판했을 때 어떤 사적인 목적이 있거나 뭐 그 사람의 누가 봐도 이건 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농림수산부 공무원들이 혹은 외무부 공무원들이 미국과 회고 협상을 할 때 좀 잘 못했다. 그건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게 서로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이런 보도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에서 무리한 기소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무리한 기소를 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미주알 고주알 따져줘요. 따져주는 그래서 그 이게 다 효과가 있는 허위다. 거죠? 그렇죠. 그 효과가 있는 이번에 가토 지국장에 보면은 판결문이 47페이지인데 그 왜 3시간을 세워놓고 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미주알 고주알 따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모라는 분 사이에는 아무 일이 없다. 그걸 확인을 해준 다음에 그러나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무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논리상 봤을 때 이게 무죄인지 유죄인지가 결론에 영향을 끼칠 때만 법원이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건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무죄다 할 때는 이게 허위인지 진실인지 따지면 안 돼요. 법원은. 그걸 다 따져주는 겁니다. 첫째는 그게 틀려먹은 거고 둘째는 만약에 제가 고위공직자인데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인데 저에 대해 어떤 신문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제가 나가서 술 먹고 놀았다는 보도가 있다. 그 제가 고소를 했다. 그러면 검찰에 가서 제가 진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검사가 맨 먼저 물어볼 때 그럼 그 시간에 뭐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저는 아니 그때 사실은
청내에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회의했고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의 다 진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그 7시간에 뭐 했는지를 안 밝힌 겁니다. 이건 일반인은 받을 수 없는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심지어 자기가 고소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나갔고 7시간 동안 뭐 했는지가 아직도 전혀 안 알려져 있는데 이 법원에서는 그때 청와대에 있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거나 한개의 지국장은 결론에 무죄가 났는데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사람들은 지금 교도소도 가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게 참 그런 점에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렇게 활발하게 수사되는 시기를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MB 시절에도 그렇지는 않아요. 네. 간헐적으로 몇 번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유신 때야 그랬어.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7시간 얘기를 일반론으로 확대해 보면 예를 들어서 9.11 났을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초등학교에서 무슨 애들 상대로 강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나니까 일단 거기를 떠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를 다녔어요. 이거 사태가 파악될 때까지. 나중에 이게 전부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그리고 그때 부통령은 어디 있었냐. 이거를 따지는 거는 공적인 관심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청와대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럼 이제 물론 국가 안보에 관하거나 뭐 외교상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거나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최소한의 소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월호 특조위 때도 이 7시간에 대해서 밝히느냐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잖아요. 되게 코미디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밝히면 되잖아요. 당연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사생활의 영역이면 그때 그 아주 근무 시간에 사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생활이라고 아니, 그러는데 안 밝히니까 더 의심이 더 가는 의심하는 거예요. 거죠. 아, 이게 진짜 웃긴 게 그때 왜 한참 그 고가 헬스 기구를 쓰네 만에 논란이 네, 불거졌을 네, 때 네, 네. 그거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 밝힐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대통령 감기 걸리고 막 되게 아프고 이런 거는 막 브리핑을 이게 완전히 하더라고요. 원칙이 안 쓰는 거죠. 뭔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칭찬은 할 수 있지만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메일 주소와 페이스북 계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금 변호사님 요새 정치권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어떻게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불타는 감자에서 반드시 출마해야 오케이, 그거 좋아. 저희는 2016년에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